네, 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올해 비나 눈은 얼마나 올지, 기온은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걸 예측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죠. 오늘은 기후에 대한 기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분을 모셔봤습니다. 멀리 미래까지 내다보는 기후과학자 이준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기후를 예측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구하는 기관들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관에 속해 계신가요? 저는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산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인 기후시스템 전공의 교수로도 겸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대학교가 2017년부터 IBS 기후물리연구단을 유치했는데요. 이 기후물리연구단의 연구위원으로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후과학자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 기후의 다양한 시간 주기 내에서의 변동성, 그리고 미래의 기후가 우리가 선택하는 사회 경제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문과생이라서 지금 물리, 기후만 나와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원래 기후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사실 어릴 때는 천문학에 더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더 어려운 분야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어릴 때는 막 나사에 가서 일하고 싶고 하는 그런 꿈들이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천문학보다 대기과학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좀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기후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대기과학과에 입학을 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UN 소속 기관과도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이 유엔의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의 협의체가 있고요. 이 협의체에서는 5년에서 8년을 주기로 주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는 제1실무그룹의 총괄 주저자로 너무나 운이 좋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총괄 주저자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주저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학적 성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련된 분야, 그동안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외에 대륙별, 국가별, 성별, 그다음에 또 나이별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사실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운이 좋게도 선정이 되어서 아주 3년 반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무래도 유엔은 국제기구다 보니까 이전에도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총괄 주저자 역할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차 보고서 때부터 꾸준히 국내 과학자들이 참여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이전과 비교해서 더 많은 국내 과학자들이 주저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1실무그룹의 총괄 주저자로 이제 처음 선정이 된 것인데요. 최초이신 거예요? 와. 근데 저뿐만 아니고 이제 제2실무그룹과 제3실무그룹에도 각각 총괄 주저자로 국내 과학자분들이 선정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이 기후과학계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결과 중에서 혹시 시청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보고서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중에 좀 소개를 한다고 하면 이미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이제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행되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1도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 보고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5차 보고서가 2013년도에 출판되었어요. 그 당시에 온난화는 대략적으로 0.78도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평가되었는데요. 지난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0.3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폭염이라든지 집중호우, 가뭄, 산불과 같은 그런 극한 기상이나 기후현상들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 지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해서 배출을 하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이내에 1.5도 지구온난화에 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t is now an undisputable fact that human influence has warmed the atmosphere, ocean, frozen parts of our planet, and land. One of the big science advances in this report is the improvement made in the estimation of climate sensitivity, which measures how the climate system responds to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전 세계의 기후도 같이 연구하신 거잖아요. 전 세계의 기온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기온은 어떤 편인가요?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인가요? 1900년 이후로 약 2도 정도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꽤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전지구 평균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해양보다 육지에서 기온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온도 상승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도시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그렇고요. 그런 효과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온도 상승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온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해수면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은 전 지구 평균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은 바다의 도시라고 부르잖아요.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배출한 이 이산화탄소의 많은 부분을 해양이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해양의 산성도가 증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이 해양의 산성도와 해양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탄산칼슘을 재료로 하고 있는, 뼈대로 하고 있는 많은 해양 생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개라든지 갑각류라든지 이러한 생물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성화가 되면 그러면 그러한 어떤 탄산 석회물을 잘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또 온도가 증가하는 것도 이 해양의 생물들이 이제 온도에 적응해 살고 있는데 이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어떤 변화가 또 발생할까요? 아직 피부로 느끼기에는 힘들어서 그런지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한 수십 년 이전과 비교하면 좀 더 많이 더워지고 폭염도 일수도 많이 증가하고. 저는 우선 소나기가 많아졌다. 그렇죠. 좀 비가 오는 것도 예전보다 아주 막 단발성으로 하지만 강도가 높게. 그렇죠. 11월 달에는 아주 강도 높은 소나기 같은 그런 강우가 많이 오지 않는데 최근 며칠 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보다는 이 자연 생태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농작물 지도를 보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점차 북쪽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 이미 자연 생태계에서는 이 지구 온난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크게 피부에 느낄 정도로 변화가 안 되었지만 1.5도, 2도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더욱더 심화될수록 그러한 변화에 우리의 체감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와 손실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넉넉히 볼 수만은 없잖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우리의 목표는 좀 잘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였죠.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흡수되는 자연 생태계에서 흡수되거나 아니면 인간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흡수하는 그 양의 평형을 이루어서 대기 중에 더 이상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고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뿐더러 지금 어쩌면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주요 에너지원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하자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을 해야지만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카페에 갈 때 거의 텀블러를 웬만하면 들고 가는 편이거든요. 이런 작은 실천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텀블러를 막 모으기도 하고 텀블러 자체도 우리가 아무래도 그만큼의 자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학자로서 또 계획도 있고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에 8월 9일에 공개된 것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을 하는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발간이 된 것이고요. 내년 2월에는 이 영향과 위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기후의 어떤 위기에 회복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3월에는 그럼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완화 정책에 관한 제3실무그룹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아마 좀 더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약간 스포일러를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단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관심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대응하고 이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미 진행됐잖아요. 여기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또 기후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가 정말 실효성 있는 이 선언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효성 있는 그러한 대책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크게 저희에게 다가왔는지 더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후를 책임지시면서 연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